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순자 그러면 대부분 이름은 들어봤고 우리가 떠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성악설 이러면서 떠오르는데 사실은 순자에게 성악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인간이 악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태어날 때 하늘이 인간에게 어떤 태어날 때 도덕성을 부여한 게 아니랍니다. 그럼 타고난 도덕성이 없다면 인간을 현실적으로 딱 보시면 타고난 건 뭐밖에 없을까요? 육체밖에 없지. 그러면 이 육체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순자는 뭐라 부르냐? 그걸 인간의 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순자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오늘 김영삼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요. 하필 그분 임기 중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길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서스럼없이 했어요. 아유, 우리 저 대통령이 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다 무너지잖아. 이게 백화점이 무너지고 왕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벌 받는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순자의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너질 때가 돼서 무너진 거예요. 오늘은 좀 순자가 육아에서는 약간 이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유학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놓고 보면 많은 세상을 종합해낸 가장 위대한 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순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순자 여러분들이 물론 출생 연도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순자가 태어났을 때는 공자가 죽고 나서 대략 200년 뒤 맹자가 죽을 무렵쯤 태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봐도 50세 정도의 나이부터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름은 황이라고 하고요. 자는 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순황이신 거죠, 이름이. 근데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이 주로 어떤 벼슬을 한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기 때문에 어떤 집안이 상당히 좋은 귀족 집안의 어떤 태생일 거다라는 추론은 하고 있습니다. 이 순자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끔 우리가 보통 맹자랑 많은 비교를 하는데요. 맹자랑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맹자가 순자보다 상당히 급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시대를 놓고 보시면 맹자보다는 순자가 훨씬 급이 높은 이런 스타일인데요. 이 순자는 제나라, 물론 이 제나라가 그 당시로 상당히 상업이 발달한, 그럼 상업이 발달했다는 건 돈이 좀 많은 나라였던 거죠. 이 돈이 많았던 제나라가 돈 좀 쓸 줄 아는 나라였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을 모아서 주로 학문을 장려하고 육성했었는데 그 학파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직화학파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공손추 같은 학자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제자백과라고 불리는 여러 세상가들이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하고 학술 연구를 하던 이런 곳인데 이 순자가 뭐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그 당시 캡틴,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죠. 제주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3번이나 영입을 했다고 하고요. 이 제주는 최고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제사를 주관하는, 여러분들이 고대로 가시면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어떤 힘, 파워이기도 했었죠. 이런 자리에 있었던 분이니까 굳이 따진다면 순자는 그 당시로 표현하면 어떤 뭐 국립대 이런 데 총장급 정도 되는 거고요. 맹자는 뭐 시골 어떤 보습하고는 원장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맹자 중심의 유학을 주로 수용하다 보니까 맹자가 훨씬 급이 높은 걸로 이해되지만 실제로 그 시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순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 순자가 살던 시대는 전국시대 말기쯤 되는데요. 전국시대 말기라는 건 거꾸로 해석하면 어느 정도 통일의 기운이 익어가고 있을 이런 무렵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로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자나 맹자 같은 사상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좀 현실에서 좀 등한시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순자가 공자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세상을 흡수함으로써 가장 현실적인 유학을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순자의 저서는 물론 순자지요. 32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책의 특징은 공자나 맹자란 책과는 좀 달라요. 공자나 맹자란 책은 대부분 대화체 형식으로 써 있죠. 그런 반면 순자란 책은 논문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만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하나는 권학편입니다. 권학 이렇게 말한다면 학문을 권하다라는 뜻이니까 순자도 상당히 학문의 중요성을 역설한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이 권학편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유명한 말이 있죠. 청출어람이란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권학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볼만한 편이 뭐가 있습니까? 성학편인데요. 이 성학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맹자를 격렬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다뤄보려고 하는 건 천관이 들어있는 천론편인데요.
순자의 천관이 기존의 유가상가의 천관과는 상당히 달라요. 이 천관이 달라지게 되면 그들의 사상이 전체적으로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예론편인데요. 물론 예론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하나의 규범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보통 여러분들이 순자라는 책을 보실 때 전체를 못 보신다면 이 정도는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뭘 중심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거냐면 천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천론에 나와 있는 천관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릴 건데요. 중국 철학은 유독 뭐가 있었냐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니까 하늘 천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지요. 여러분들이 사람 인자에 사람이 팔을 쫙 벌리시면 큰 대자가 되는데요. 이 큰 대자인 상태에서 머리를 올려다보시면 뭔가가 있지요. 그게 하늘입니다. 이게 하늘 천자인데 중국은 유독 천관이 많이 발달을 해요. 근데 그 하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상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은 먼저 어디를 소개할 거냐면 유가의 천관을 주로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유가의 천관 중에서도 먼저 해야 되는 건 순자를 설명하려면 순자 이전의 유학자들은 하늘을 어떻게 봤는가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유가에서는 하늘을 보통 어떻게 보니까 그러면 만물의 근원이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모든 만물은 하늘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러면 사람도 어디에서 나왔죠? 하늘이 나온 거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인간을 낳았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하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품성을 인간에게 부여했다라고 믿고 있죠. 그럼 하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품성이라고 말하면 타고난 도덕성이라는 걸 인간의 본성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늘이 인간 세계를 관장한다고 생각하죠. 인간 세계를 관장한다 또는 개입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늘이 인간 세계에 개입을 해서 다스린다. 그러면 직접 올 수 없으니 하늘의 아들을 내려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천자라고 하지요. 근데 이 천자를 우리 뭐라고 부르십니까? 왕이라고 부르시지요. 근데 왕이라는 한자를 잘 보시면 석삼자에,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을 연결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왕자를 쓰게 돼요. 이건 다 유가적인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어떤 존재냐? 그럼 만물의 근원이요, 인간의 본성을 부여한 존재다. 그러니 인간 세계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것도 하늘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늘을 어떻게 놓고 본다면 어떤 종교적 의미가 강하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숭배의 대상이고 기원의 대상이 하늘이었던 거죠. 이게 순자 이전까지의 천관, 하늘을 보는 유가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럼 천, 인, 합, 일.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세계를 추구하는 게 바로 유가의 특징이었는데 순자의 천관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순자의 천관은 천인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하늘과 인간을 두 개로 갈라놨다라는 뜻인데 이건 어떻게 하시면 표현하냐면 하늘이 인간 세계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하늘은 그저 하늘일 뿐이다.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우리 생활에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유가적인 풍속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뭘 지내죠?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럼 왜 기우제를 지내죠? 라고 하면 비는 거예요. 하늘 대고 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기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인간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하늘의 의지가 인간 세계에 어떤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 같은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특히 맹자의 사상을 어느 정도만 이해한다면 만약 가뭄이 들거나 이런 건 다 왕의 부덕인 것이죠. 그래서 왕이 덕을 갖출수록 인간의 도리를 다할수록 하늘의 도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가뭄이 들어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기우제를 지냈더니 비가 와요. 그럼 맹자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온다고 말합니다. 순잔 뒤에 있다 뭐라고 그럴까요? 야, 비 올 때 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빈다고 하늘이 나한테 비를 주는 게 아니야. 비가 올 때 되면 오는 거야. 기우제를 지냈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하나의 자연현상이니 비가 올 때 되면 오고 안 올 때 되면 안 오는 거고.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현실에 하나 더 접목시켜 볼까요?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요. 하필 그분 임기 중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길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서스럼없이 했어요. 아유, 우리 저 대통령이 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다 무너지잖아. 이게 백화점이 무너지고. 이 말씀 왜 들었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특히 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벌 받는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순자의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너질 때가 돼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왕의 부덩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만약 부실공사라면 시공자를 잡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스하면 착한 사람이 다리를 놨다고 다리가 오래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인간 세계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순자 이전의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풍년을 기원하지요. 하늘대고 기원하는데 순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풍년을 기원할 게 아니라 하늘을 잘 보시면 언제 씨 뿌려야 될지, 언제 가장 풍성해지게 풍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즉 자연현상 속에 존재하는 법칙을 우리가 이해해서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풍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진 게 바로 순자인 거죠. 그러니 기륭화복을 하늘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토대로 기륭화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순자의 특성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순자 인성론이 이렇게 돼버리지요. 태어날 때 하늘이 인간에게 태어날 때 도덕성을 부여한 게 아니랍니다. 그럼 타고난 도덕성이 없다면 인간을 현실적으로 딱 보시면 타고난 건 뭐밖에 없을까요? 육체밖에 없지. 그러면 이 육체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순자는 뭐라 부르냐? 그걸 인간의 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순자가 말하는 성학설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청괄중수를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인성론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